할머니가 이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마지막에 이사라든지 그런 거는 시설이나 운동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뭐 단체 비판이나 다른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태이라는 거는 배할머니 돌아가신 후도 같은 구도라고 보고요. 지금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가 두 명 뭐 입원하시면서 고발자들이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하고 뭐 의사소통 잘 되고 신뢰받고 있는 분들이 뭔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만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박의하 교수가 도와드려고 해도 법적인 이유로 못 만나게 됐고 그 결과 그 자기를 보호해준 단체에게 못다는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없어진 그런 환경이라는 게 지금도 그 구도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배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진짜 더 뭔가 뭐 돌아가실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입원된 상태에서도 뭔가 의사소통 어렵게 그 시설이 완전 관리하게 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뭔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몰랐었는데 호리야마상이 그 어디서 국회라고 그랬나요? 그 저기 독일 문제, 독일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영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발언이 일본에서 이용당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해서 이영수 할머니가 좀 당황한 그런 기색이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수 할머니 발언 이후에 사실 그때 기자회견만이 아니고 일부 신문에서 똑같은 그 주장을 한 그런 학자 내지는 또는 방송 진행자들이 꽤 있었어요. 일본 우익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인들 일부도 그런 논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하자면 이제 그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자. 어린애 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야만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양심 세력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한국의 정치, 사회, 언론들이 그렇게 크게 다룬 건 또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일본에서 비난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사람들의 발언을 크게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듯이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은 일본이 이용하든 말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야지 거꾸로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이용하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이용한다는 그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모르던 사람이 보수 언론이 기사를 일본말로 번역한 일본판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논리야.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도, 보수 언론의 보도를 그것을 번역한 일본판을 본 일본의 우익. 이 3자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이로 삼각관계라는 표현을 쓴 학자도 있어요. 솔직한이로. 보수 언론과 보수 언론의 일본판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일본의 우익 이렇게 삼각관계가 연맹, 동맹을 맺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그런 그 표현들은 하등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보수 언론만이 마치 이걸 쓴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도 사실은 5월 7일 날 할머니가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연 이후에 사실 좀 망설였어요. 망설여가지고 뭐 어떻게 따지자면 뭐 신문 기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신문 뉴스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고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지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5월 7일 이영수 할머니의 발언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진보 언론들은 5월 16일 안성쉼터가 나오기까지는 사실상 할머니 발언보다는 정의연이라든가 그쪽 반박 논리에 치우쳤던 게 사실이에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굳이 따지자면 할머니의 무게보다는 사실은 해명하는 쪽에다 무게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성쉼터 얘기가 나오면서 확 바뀝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과 거의 같은 그런 어떤 그 논리 또는 주장, 그 다음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확 방향이 틀린다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자면 나눔의 집 문제는 솔직히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이 훨씬 더 충실하게 다뤘습니다. 보수 언론보다는 나눔의 집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충실히 다뤘고, 그 다음에 이 한겨레와 경향이 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쓴 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기고를 받아서 한 특집 같은 것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학자들의 의견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보수 언론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만이 마치 이 문제를 취급을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업적이라는 이런 것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아마상이 얘기한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문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그런 그 질문조차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왜냐하면 할머니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할머니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머니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기 쭉 분석을 해보면 7번에 걸쳐서 할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5월 7일 날 기자회견,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에 대한 발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저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결국은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25일 날 기자회견이 있고, 그 다음 기자회견 협상에서 발언한 게 있고, 보도문이 있고, JTBC가 한 게 있고, MBC가 한 것이 인터뷰가 있고, 월간중앙에서 한 거 있어서 그 7가지를 전부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단체가 해야 될 일, 윤미향 씨한테 요구한 거,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할 일, 일본이 할 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용수 할머니가 요구한 다양한 요구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마치 일본한테 요구한 것만이라, 이런 것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한 부분만을 떼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도 잘 들리더라고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실험을 했습니다. 혹시 안 들리면 연결하신 분 중에 혹시 안 들리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춘희 할머니가 어떤 성향이셨는지 조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그 이제 지금 또 이야기들 여기서 나오는 그 토론 패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도 근데 저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좀 뵌 것 같은데 굉장히 이분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셨고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볼 때 통제가 어려운 성향이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와 계속 끊임없이 불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의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규선 선생님께서 아주 처음에 그 토론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하신 게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는 이제 저는 위안부 피해자 중심주의도 있지만
징용소송에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도 계속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냐면 어떤 의도성을 가진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의가 아니라 어떤 피해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항상 이게 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피해자론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위해서 나서는 분만이 권리에 대해서 사회가 또는 국가가 답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피해자는 우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또 어떤 연구자분께서는 그러니까 뭐 그 치유금인가요? 그거를 받은 사람은 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그것도 있지만 징용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송을 한 사람만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강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피해자 중심주의에 들어가고 소송을 못하는 사람은 피해자 중심에서 빠져서 배제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실제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닌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럽게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피해자 중심주의다 어쩌다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분분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전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 뭐 호소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런 건 분분한데 왜 우리는 피해자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피해자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일제 때 이런 피해를 입었고 세월호 때도 그런 피해도 입었고 계속적으로 피해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피해자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이거는 이제 벗어난다라고 보여지고요. 피해자성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상에 대해서 규명하고 알고 싶은 거.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세 번째는 재발 방지 이거거든요. 그냥 죽창을 들어라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자성 그러면 죽창을 들어라라고 자꾸만 착각해서 이걸 또 호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그 심규 선생님께서 그 이제 이용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그것만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받은 대부분의 전화 그 문의가 다 그 문의를 할 때 기자분들이 앞에다가 서두로 다신 게 딱 그거였어요. 지금 정확히 심 선생님 표현하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가 항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땡땡땡 가는 거죠. 일본이라는 존재 있으니까 우리는 보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일본이라는 존재 있으니까 아무래도 톤다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갔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거 배춘희님에 대한 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요. 일단 이분이 이제 강제로 끌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신 거에 박기환 선생님 상당히 의무부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강제로 끌어가지 않았다가 강제성의 부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배춘희님.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분 자체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이분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처사줄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지 않으면 강제가 아니다. 체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독자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돈노무라 선생도 얘기를 했고 이제 많이 나온 박기환 선생님도 말씀하신 그 어머니처럼 국방부인회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도 있지만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머니처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평가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는 물론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편향돼 있다. 단편적이다. 똑같은 소리만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이런 표현을 더 좀 그 편안한 그 상대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지 마치 본인이 가서 당한 피해를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병사들을 보듬었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읽는 분들이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읽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 심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이용 운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용당한다라던가 혹은 흠집을 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침묵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뭐 주변에 연구자나 관심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당사자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성을 오히려 없애는 말이 바로 그 단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언론 보도 보셨다니까 가장 잘 아시겠지만, 특히 흠집 내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계자들이 30년 운동하면 당연히 뭐 흠집도 있고 뭐 문제도 생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수와 뭐 공적과 많은 걸 거치게 마련인데, 단 하나의 흠결이 없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다른 이야기를 허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한 연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는 넣지 않았지만 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안부 문제에서 제1인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요시미 선생님은 매춘하는 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셨고요, 최근에. 또 그 역시 주변이라 그럴까요? 거의 같은 입장에 계신 김보자 선생님이라는 분은 식민지 유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건 번역된 호주의 연구자인데, 위안부는 여자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인 위안부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일본인 위안부도 끌려간 사람이 있고 속아서 간 사람이 있고 피해는 똑같다. 그런데 그동안 조선인 위안부만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온 것은 오히려 이런 일본인 위안부는 매춘부다 라고 말하는 담론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담론들이 이용한 거 아니냐. 이건 학술적인 용어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어떤 다른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인 위안부가 맥락적으로 이용당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큰 입장에서는 요시미 선생님이나 김부자 선생하고 다른 입장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그런 연구자들의 입장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번역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이 나왔고요. 그만큼 사실은 그 학계 내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죠. 30년 뭐 연구를 하면 당연히 처음에 몰랐던 일도 알게 되고 연구가 많이 변했는데, 그게 그 학계 바깥으로는 알려지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해가 2중, 3중으로 존재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학자들이 아닌가, 조금 공유해야 될 얘기들을 좀 더 좀 해야 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 선생님 얘기, 저희 책에 관한 할머니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와의 그 별 목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뭔가 의식해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이 국방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체험을 이 그나마 어떤 좋은 기억이 아니었는가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면 강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이걸 넣은 것은 아니라, 그거는 사실 뭐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강제성이라는 말을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자들도 고민을 했고요. 중요한 건 이 역시도 이 강제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군인이 끌고 간 것만 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조금씩 동원이 아니라 위안소에서 부자유가 강제다라고 유시민 선생님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물론 그 전체적인 강제성을 구조적 강제성이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 단어로서 어떤 그 이 얘기를 하실,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 앞에서 그 강제와 이 강제와 다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 그런 건 조금 좀 그 거리를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분을 군속적인 이분이라고 그럴까요?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위안부의 군속적인 측면에 많이 좀 주목을 한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꾸로 징병징용자들도 피해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있고, 오히려 큰 범주에서 저는 그 측면을 보는 편이고, 그 측면이 좀 더 빨리 제대로 주목을 받았었다면 지금 지원단체가 30년 주장을 해오고 있는 강제동원이라고 그럴까요? 30년 주장해온 그 강제동원 이퀄 법적 책임, 법적 배상도 오히려 요구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듣지 않았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야말로 해석에 따라서는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었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더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그 대의 흠집 문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데, 신문 뉴스를 보면요, 그 대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의를 부정하는 것이냐, 흠집 내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는 거죠. 언론이 먼저 무슨 어떤 그 단체라든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왜 언론이 대의를 흠집내느냐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내부에서 그것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는 그것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언론 기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왜 대의를 훼손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 선생님이 우연히 그 자기가 주장을 해야지만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법원을 아마 인용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보호받을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제징용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기를 끌고 간 그런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국에. 두 번째, 그 기업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강제징용 당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간 기업이 한국에 있어야 되고, 그 후신이든 후신이,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식이든 재산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그 기업에 끌려갔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 이춘식 할아버지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소가 본물처럼 날 거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난 이후에 7월 13일 현재 후속 제소는 3건 118명밖에 안 됩니다. 3건 118명. 그 왜 그러느냐?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용자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소한 사람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극히 일부한테만, 예를 들어서 뭐 돈이든 뭐든 간에 보상이 되고, 나머지 징용자 문제는 절대로 보상이 불가능한 건데, 그건 국가 차원에서 예가 볼 때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쉽게 무슨 뭐 자기 의사만을 얘기한 사람만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못하다. 징용자 문제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합의가 된다면 징용자 전체 문제를 해결되는 식으로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합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것을 일부분만 해결하는 쪽으로 된다면 또다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이 만약에 자신이 주장하는 건 한 사람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용락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제가 그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 점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송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는 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통계도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춘식 할아버지 그 이후에 왜 사람들이 소송을 더 하지 않느냐는 그 점보단 다른 점이 있다고 봐요.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미 그 대상자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전부터 굉장히 강조했고 2012년 대법원 판결 났을 때부터 제가 저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이 강조를 한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기업으로부터 그 원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즉 희망 고문이다 하는 것들을 피해자 사회가 인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피해자 사회가 이걸 인지하기에 앞서서 이런 소송을 주도해 왔던 그 변호사들이 어떤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기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거 소송을 해봤자 그런 거에 성과가 없다 생각해서 지금은 소송을 주도하지 않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연 선생님이 이제 군속 문제를 하셔서 그 문제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 실제로 보면은 군속의 명부에 있는 분도 계셔요. 이거는 강정 선생님께서 옛날에 논문도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군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부터 군속으로서는 간 게 아니, 그렇게 명단에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만이 아니라 일반 피해자들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군속이라고 하면은 약간 박연 선생님 말씀하신데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의 책임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명부에 그럼 나중에 이름을 올린 그것은 왜 그렇게 올렸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책임을 지려고 올린 게 절대 아니고 원어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반 노무자로 갔다가 예를 들어 여운택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명단에 거기다가 올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이거를 여기다 올라가면 나중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런 편의, 배려라고 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원어의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